우리 지금 정책 기조라고 했는데요. 여기 구성을 오늘 사실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제가 이제 책이 두 권이니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철학, 근데 정책관, 정책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그 정책을 실제로 만들고 집행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정책 철학 어느 부분은 한 부분으로서 정책관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정책관 중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정책관으로 이미 자리 잡혔어야 하는데 우리 정책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패러다임 정책관에 대해서 도출해서 패러다임 정책관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패러다임 정책관입니다. 방식 패러다임, 정책 패러다임이다. 이건 우리말로 정책 기조죠. 그래서 이 정책 기조가 뭔가 하는 것을 세계적으로 좀 탐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에서도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정책 기조와 사실은 공공 리더십은 굉장히 서로 아주 서로 무한관계도 되지만은 상반되는 그런 관계도 있거든요. 그걸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제 책에 정책 기조 리더십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여서 좀 검토를 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말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리스트 같지는 않고 그래서 간단히 하고 이제 정책 기조 리더십 중심으로 좀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우리나라 인구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지금 주도 성장도 그렇지만 인구 정책이 얼마나 지금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까? 이건 뭐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고 시대적 과제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제가 보기에는 방식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특히 방식 패러다임을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걸 미리미리 시대 변화를 감지하면서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나중에서 이걸 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날 큰 실책으로 다가왔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공직에 있을 때 보건사에 있었는데 당시 그 옆에 과가 가족계획과에서 아주 힘차게 활발하게 가족계획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중요한 구호가 뭐냐면 표가 60년대 출산율이 6일 때입니다. 6명. 지금 1.3도 안 되죠. 6이니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 했냐면 덮어놓고 나왔다간 거짓골 못 면한다. 완전 낳지 마라. 그러다가 이제 뭐 70년대에는 따라들고 그런 말고 둘만 잘 낳아도 잘 부리자. 이런 이제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게 좀 더 익숙할 텐데 보다 우리가 먼저 산 사람들은 거짓골 못 면한다고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낳는 게 아주 큰 개인과 국가의 공공의 저지였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83년에 출산율이 2.06명이에요. 그러면 어제 인구 대체율이죠? 대체 수준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때도 표가 아직 둘도 많다 그랬어요. 아니 둘로 떨어지고 있는데 6명에서 둘로 근데 둘도 많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인구라는 게 부족하다. 근데 바뀌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하면서 가족계획 사업이 공식으로 종료된 게 아니 그로부터도 한참 한 15년 후가 한 1996년이에요. 뭐 그때까지 뭘 했다니 얘기예요. 그때 가족계획 사업은 많이 낳지 말자 했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어떤 꼴이냐면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저출산 국가예요. 여기다 고령화는 빨리 진행돼요.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는 또 쑥쑥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인구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무슨 용어로 해석할 수 있냐면 기조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패러다임 센서티비티죠. 기조 감수성이 부족하면요, 이게 뒷붙이고 나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네, 인구 구조가 바뀌기가 힘들어요. 지금 OECD에서 거의 유일하게 출산이 가장 심한 나라예요. 이걸 따져보더라도 우리가 파리스 패러다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파리스 패러다임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뭐가 꼭 필요하냐면 정책관이라는 게 제대로 써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정책관 하면은 되게 어떤 정책관이냐면 과학철학 인식론에서 얘기하는 원리시스템주의에 근거해서 행태주의 정책관이나 아니면은 칼 포퍼가 얘기했던 안정이론에 입각해서 점진주의 이론이에요. 점진적 계량주의 정책관이에요. 우리 상식에 부합하죠. 먼저 행태주의 정책관으로 해서는 주로 통계 분석 많이 하죠.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인 것 같이 합리적이고 아주 객관적이고 이론과 같이 중립적인 그런 정책이 가능하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이론 같이 중립이라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뭐든지 이제 이 행정연구원에도 그런 이제 과제 의뢰를 받으면 그걸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중요하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니죠. 다가 아닐 정도가 아니라 그건 잘못하면 다른 오류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이제 점증주의, 윤리적 계량주의는 얼마나 또 상식적으로 부합해요. 정책이 뭐냐?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 지침이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있는데 그에 대처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점진적으로 대응해 가면서 계량적으로 해나가는 게 정책이다. 이게 이제 점진주의 정책관이에요. 근데 그 원리를 따져보면 과학철학 인식론에서 칼 포퍼의 반증이론이에요. 반증주의라고 하죠. 또 그게 아주 광범위해요, 우리나라. 우리 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정책관이 사실은 진즉부터 제대로 공식적으로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나와야 되는 게 패러다임 정책관이에요. 아시다시피 패러다임 개념은 토마스 쿤에 의해서 대중화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원리실증주의 좋다, 또 반증주의다 좋다. 그러나 실제로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과학 구조가 바뀌는 게 혁명에 의해서 된다. 그거는 일단 논리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관의 변화다. 관점의 변화다. 그 다른 말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음으로써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 뭐 그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 없다. 또 그게 너무 많이 나가면 있지만은 어쨌든 그게 과학철학의 주류가 됐어요. 그걸 우리 과학 정책관도 인식 받아들여서 패러다임 정책관이라는 걸 생각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패러다임 바뀜으로써 정책이 바뀐다. 오늘날 현실이에요. 오늘날만 그런 게 과거에도 그래요. 과거에 어떻게 현실이었느냐 하는 것을 어느 책에서 세종대학의 한글 창제 정책을 들었어요. 그 당시 사실은 한글을 만든다고 할 때 채말이 대표돼서 얼마나 반발이 심했어요. 그 왕정시대에 세종의 공식, 부심을 받고 공식에 봉사하는 채말이가 집현전에 사실상 최고 책임자예요. 공식 반발한 거죠. 그 정도로 기득권이 강했죠. 근데 거기서 세종은 그걸 이상하고 하면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오늘날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어문 정책으로 보면은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 당시 누구도 그게 가능하다. 뭐 그게 해서 나중에 말이지 지금 우리가 쓰는 바와 같이 한자를 다 거의 뭐요? 종으로 밀어내고
주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우리 업무생활을 하게 되는 이 시대가 오리라고 그 당시 세종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 근데 그걸 해냈어요. 세종에게는 그 문제에 관한 패러다임 정책관을 제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책관을 정리하면서 여기서는 패러다임 정책관에서 하나 더 나서면 다원주의 정책관이에요. 실제 우리의 정책 현실은 그렇게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 정책관을 가지고 그 패러다임 정책관을 주로 하면서 그 안에 원리 실증주의 있다가 행태주의 정책관이라든지 그래서 과학적 분석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아주 보조적이어야 돼요. 또 점중주의적 그런 계량주의 정책관 필요하죠. 너무 쉽게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게 아주 분명해지는 그런 역사적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패러다임 정책관 내에서 수용하면서 다양하게 여러 정책관이 현실에서는 실제로 채택하고 적용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원주의 정책관. 이것도 다원주의 과학 철학, 과학관이 오늘날 또 아주 중요한 그 인식론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정책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원주의 정책관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정책관이 너무 우리가 협소하게 가진 게 문제가 된다. 행태주의 정책관이나 점중주의 정책관에 머무르는 게 상식에 부합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미의 정책관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패러다임 정책관, 다원주의 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정책관을 만들어서 그걸 종합해서 현대적인 종합 정책관을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해하면서 현실에 나타나는 정책은 실제 여기에 어딘가에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정책 기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책 패러다임과 정책 기조가 실제로 같은 말이다 하는 것을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대통령부터도 작년 5월달 첫 국무회의 때 현재 총리가 정책 기조를 앞으로 발표할 겁니다. 그 정책 패러다임은 우리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가면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대통령부터 정책 패러다임과 정책 기조를 같이 써요. 그 정책 기조는 우리 법률적인 용어로도 도입됐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2조에 임무가 있어요. 인수위가. 임무의 첫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조직과 예산 현황 같은 거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정책 기조 설정에 관한 문제. 정책 기조를 설정해야 된다는 거 알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수위에서 막 해프닝이 많이 일어나요. 공무원들 불러다가 인수위원들이 막 다 붙이는 거죠. 공무원들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정책 기조를 확실히 이행하는 쪽이 강들이 많은데 그런 건 전혀 영어는 공직자다. 현재 매도를 하거나 하면 또는 정책 기조도 아닌 아주 자잘한 정책들을 가지고 아주 그냥 소리치고 나가죠.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던 바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가 왜 안 된다는 거냐. 그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비판만 하지 어떻게 잘못됐다는 거냐. 이런 게 없죠. 저는 이제 그런 정책 기조 다음 책에서 그런 데 대한 내용을 잘 이제 정리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책 기조가 뭐냐. 개념 정의를 내렸어요. 정책을 지배하는 인식의 기본 틀과 방향이다. 정책을 지배한다 할 때 정책은 하나 정책만 아니라 여러 정책들이죠. 그래서 여러 정책을 묶어서 지배하는 인식의 기본 틀과 방향이다. 이걸 이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사람은 1993년에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그대로 정책에 받아들여서 한 사람이 하버드대 정치학 교수인 피터 홀이에요. 그래서 아주 세계 학계에서는 기능적인 논문으로 알고 있는데 1993년에 발표했어요. 정책
기조 변동의 이론이죠. 이제 정책 기조를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퍼스펙티브라든지 또는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있겠지만 패러다임이 가장 적절하다고. 왜냐하면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또는 전환하는 것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얼마나 또 어려워요. 패러다임에 따르는 그런 논쟁은 고스란히 받아들이죠. 그러지만 그 이미 있는 풍성한 논의를 편하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또 그것도 좋은 점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은 개념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느냐 네 가지를 두는 거예요. 기본 기반성이다. 정책의 기본 기반이고, 두 번째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 세 번째가 정책의 유전자에서 포괄적 지배성이다. 여러 정책을 거느린다는 얘기죠. 유전자적으로. 물론 직교와 관계가 있겠죠. 네 번째는 간명한 원리적 기호성입니다. 간단하게 표시해야죠. 정책은 정책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또 저는 책에서 정책의 특수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수는 사람이에요. 사람, 감정이 있는 사람, 판단이 있는 사람, 의견이 다르기 마련인 사람이 변수예요. 이 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안 되죠. 실패하죠. 아까 뭐 대차하고 토니 블레어가 다르듯이 그보다 더한 신자유주의 정책도 성공시킨다. 그렇게 우리가 동방정책 그냥 뭐 브란트가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진짜 우리 연구자들은 더 그렇게 잘하는 배경에는 그만한 피땀이 있었다. 그 피땀을 흘리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그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책 기조 리더십이란 게 뭐냐 하니까 리더십인데 정책 리더십이다. 왜? 정책에 특화된 리더십이야. 일반적으로 리더십 하면 다 포함된다고 하지만 좀 더 특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책 분야를 리더십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 리더십 중에서 또 정책 리더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 높은 지지에 있을수록 정책 기조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패러다임 리더십이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예를 들었는데, 가령 이순신 장군이 모두기에서 일본의 그 많은 그 병력과 또 그 공격 앞에서 연전 연승을 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자료지가 13페이지에 나와 있지만은 이순신 장군은 철저한 준비 태세와 전략적, 전술적 분석이야 최소한 대등한 교전의 원칙이에요. 줄이자면 선준비 후 대등 상황 조입수가 있어요. 그게 그분으로서는 정책 기조예요. 하나씩 다르다는 그리고 매번 나갈 전투마다 개별 정책이에요. 구체적 정책. 그때 내는 전쟁에 나가는 하는 어떤 판단이 가지고 임한다? 철저한 준비한 전략적, 전술적으로 지형 분석하고 병력 분석하고 상대방과 아군에 그 다음에 내가 최소한 대등한 정도의 전투는 할만하다 할 때 출동했어요. 그러니까 난중일기에 보면은 권율 장군이 그게 도원수죠. 이순신 장군이 안 나간다고 막 독촉을 해요. 편지로.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그렇게 자신의 소회를 쓰죠. 막 나가라는데 그건 다 요시다라는 간첩을 만나는 일본 간첩이 집중해갖고 있었어요. 막 나가라 한다.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거부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가다가 오늘은 다 못살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안 나가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정에 부름 받고 파직되고 그죠? 이순신 장군은 적어도 내가 나가는 한은 나가서 이기면 좋고 지면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않잖아요. 그냥 지는 게 아니잖아요. 뭐 국가가 운명이 달리는 그런 판이니까 결국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지막에 영양개척에서야 뭐 12척까지 나갈 때 그런 마음 있겠어요. 이제 막판이죠. 뭐 이건 뭐 죽게 하는 사위죠. 뭐. 그러나 그 전에는 적어도 함부로 병력 손상, 함부로 사기 꺾는 일, 함부로 작전 노출하는 일 이런 건 절대로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싸울 때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주 심플 규모랑 그런 전략 전술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는 정책으로 얘기하자면 전쟁이 정책 기조예요. 그리고 대개 전투가 개별 구체적 정책이죠. 개별 구체적 정책을 지도하는 정책 기조 리더십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정책 기조 리더십을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뭐 정책 기조 리더십, 정책 기조 중심의 리더십.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뭐냐면 구체적 정책, 개별 정책 중심의 리더십이 있어요. 이거는 뭐 위에서 마음이 칠남식으로 하는 거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좀 하나 예도 들어놨는데 우리가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메뉴 이 영국에 거기에 아주 하이 팀을 최정상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그 퍼거슨이 코치 말을 듣고 바꿨어요. 뭐 운동 경기장에서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감독이 이래라 저래라 선수들 지도하는데요. 코치도 필요 없어요. 코치가 한 코치가 반박한 거지. 그건 당신은 큰 대목에서 지적해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일일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처음에 막 반발하고 서로 했는데 결국 그걸 채택해서 했던 결과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큰 대업을 이뤄가지고 지금 하버드 때 MBA 과정에서 교수로 있잖아요. 그것은 정책 지도 중심의 리더십을 실천했다. 그래서 그 중간이 정책 기조와 구체적 정책의 중간 정도, 중위 리더십이라고. 그만한 중간, 기관의 중간 지도자쯤 되면 그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층별로 정책 리더십에서 관심 쏟아야 될 부분이 다르다 하는 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그걸 많이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게 정책 리더십이고 중요하다 하는 게 이제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한 것은 정책 기조 리더십이 정책 기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표현을 엄중함이라고 했어요. 정책 자체가 엄중하다. 그죠? 근데 정책 기조의 엄중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정책 기조 리더십은 참으로 엄중한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고종 때 말이죠. 고종이나 민기나 그 민명준 아주 대표적인 그때 10회 주범들이거든요. 대원군 이분들의 인격이 보통보다 못했습니다. 그걸 이제 밝혀내놓고 이제 주장하죠. 뭐 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돼 있는 사람이 정책을 만들 때 그 정책이 인격에 걸맞는 정책이다.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마지막 여기 자료들에서도 얘기했지만 뭡니까? 이 정책 기조의 실수 오류는 원 오류가 되잖아요. 오리지널 에러가 되잖아요. 그걸 막아야 되겠고 국민의 수준 이상으로 좋은 정책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정책자의 수준 이상으로 좋은 정책도 안 나와요. 정책은 고뇌를 먹고 사는데 정책 기조는 더불합니다. 매일 일상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패러다임을 요즘 국제적인 것까지 NGO까지 정책 패러다임의 계보를 전부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지 지금 현재 것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가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책 기조의 엄중한 것을 알고 겸허한 리더십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정책가도 성공하지만 국민도 성공한 국민도 있다. 그런 이제